저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6년간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던 그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높은 목소리로 경애하는 최고 존엄 동지께서는 이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 중 하나였죠. 평양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고 배급도 제대로 받았으며 해외 초콜릿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위 1%의 삶이었죠.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2018년 7월 어느 날 저는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성과 라는 멘트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스튜디오 전체가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정전이었죠. 평양 중심부, 그것도 국가방송국에서 말입니다.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30초 동안 저는 어둠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일 방송에서 외치던 강성대국, 인민의 낙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이 이런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거짓말의 확성기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란 제가, 조선중앙TV 아나운서라는 특권층이었던 제가 어떻게 북한을 탈출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김일성 광장 근처 아파트에서 일어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실벽에 걸린 수령님 초상화를 닦는 것이었죠. 매일 아침 하얀 천으로 조심스럽게 지문 하나 남기지 않게 닦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비사회주의 검열에 걸립니다. 아침 6시 라디오에서는 어김없이 혁명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의 태양 김일성 동지. 방송국까지는 트롤리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평양 중심부라 해도 출근길은 늘 어두웠죠. 가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았으니까요. 버스 안에서는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그저 피곤한 얼굴들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방송국에 도착하면 먼저 당 학습이 1시간 있습니다. 노동신문 사설을 함께 읽고 서로의 생활을 비판하는 시간이죠. 동무는 지난주 생활총화 시간에 혁명적 각오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방송 준비는 그 다음입니다. 대본은 당 선전선동부에서 내려왔고 단어 하나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문장 부호를 읽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었죠. 점심은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평양 특권층이라 해도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강냉이밥에 된장국, 가끔 고기가 들어간 날은 기념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봉쇄 속에서도 자력갱생으로 살아간다고 믿었으니까요. 오후 녹화 시간에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수령님 호칭을 잘못 부르거나 업적을 낭독하다 말을 더듬으면 큰일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당 생활이 또 있었습니다. 주 2회는 생활총화, 월 1회는 강연회. 자유시간이라는 건 없었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다시 내일의 방송 원고를 외우고 11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제 평양에서의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방송국 일도 평양 중심부의 삶도 사실은 거대한 감옥 안에서의 특실에 불과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불빛이라고는 김일성 광장과 주체 사상탑 정도였죠. 나머지 아파트들은 모두 깜깜했습니다. 그때는 전력을 아끼는 애국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게 전력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제 인생이 바뀐 건 2017년 여름 함경북도 취재를 갔을 때였습니다. 당 선전부에서는 사회주의 농촌의 풍요로운 모습을 담아오라고 했죠. 협동농장에서 웃으며 일하는 농민들, 잘 자란 벼 이삭, 그런 것들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한 농촌은 달랐습니다.
카메라 앵글 밖의 진짜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튀어나오고 머리카락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이것을 꽃제비라고 부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 애는 왜 저러죠? 제가 촬영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보안서에 신고해도 데려갈 곳이 없어요. 부모도 없고 구호소도 다 찾고. 그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촬영은 미리 준비된 모범 가정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집에 쌀이 가득하고 TV도 있고 아이들도 통통하게 살이 올랐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상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촬영 열흘 전부터 보안서에서 집을 꾸며놓고 연기 연습까지 시킨 것이었습니다. 진짜 농민들은 카메라 앵글 밖에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로 말없이 밭을 메고 있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방송에서 말하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 꽃제비 아이도 우리 인민 아닌가요? 평양으로 돌아와서도 그 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방송국 청소 아주머니는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지만 그분의 야윈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죠. 평양 외곽으로 나가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동네가 태반이었습니다. 암시장에서는 중국 쌀이 북한 쌀보다 2배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북한 쌀은 돌멩이가 섞여 있어 먹기 힘들다고 했죠. 그해 가을, 제 사촌 동생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광산 일을 하던 24살 청년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6개월째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려 해도 돈이 없어 갈 수 없었고 결국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고요.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휴가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녹화실에서 원고를 읽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실현하며. 목소리는 떨렸지만 카메라는 그것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체제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을 매일 방송으로 내보내는 공범이라는 것을요. 결정적 순간은 2018년 4월에 왔습니다. 방송국 동료였던 정희가 사라졌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도 없었죠. 사흘 후 보이부에서 그녀를 끌고 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가득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남조선 드라마 시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친한 동료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고 출연 의상 고민도 함께 하던 사이였죠. 그런 그녀가 끌려가면서 제게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도망쳐. 다음 주 정희는 함경북도 어느 교화소로 보내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3년형이라고 했죠. 아나운서 경력은 물론 끝났고 가족들까지 평양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드라마 하나 본 것뿐인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 거짓말을 계속 방송할 수 없다고. 하지만 평양에서 탈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평양 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감시가 심합니다. 여행증 없이는 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특히 방송인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었죠. 준비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금했던 돈을 모두 달러로 바꿨습니다. 암시장에서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총 3,000달러 정도였죠. 평양 아나운서가 모을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다음은 브로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방송국 보안 기사 중 한 명이 암시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를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만약 평양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왜 그런 위험한 말을 하십니까? 제발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2,000달러. 신의주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중국 브로커와 연결해드리죠. 그 이상은 책임 못 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꾸렸습니다. 옷 2벌, 돈, 그리고 어머니 사진 1장.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분만은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방송국에는 지방 친척 경조사를 핑계로 휴가를 냈습니다. 사흘이 한계였죠. 출발 전날 밤 마지막으로 김일성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곳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두고 가야 했죠.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기준으로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배신은 이 거짓된 삶을 계속 사는 것이라는 것을요. 2018년 7월 12일 새벽 5시. 저는 가방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것은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평양역 새벽 5시 50분. 신의주행 기차는 6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여행증을 검사하는 보안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린 것이었죠. 목적이 뭡니까? 친척 경조사입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방송국 신분증 덕분에 큰 의심 없이 통과했습니다. 평양 특권층, 조선중앙TV 아나운서. 설마 이런 사람이 도망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기차 안은 숨이 막혔습니다. 낡은 객차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복도에도 짐을 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냄새는 지독했고 화장실은 쓸 수 없는 상태였죠. 6시간의 여정.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논밭은 거의 다 황토색이었고 집들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죠. 검문은 3번 있었습니다. 매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방송국에서 제 실종을 알아차리고 수배령을 내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오후 1시 신의주역 도착. 브로커가 약속한 장소는 역 근처 옥류관이었습니다. 평양에도 있는 그 유명한 냉면집이죠. 저는 냉면을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지만 그냥 앉아있기 위해서였죠. 1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낯선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냉면 맛있습니까? 아무였습니다. 평양 것보다는 못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신의주 외곽의 허름한 집으로 갔죠. 거기에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처럼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여성과 50대 남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묻지도 않았죠. 밤 10시. 출발합니다.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석탄 자루 사이에 몸을 숨겼죠. 압록강까지는 30분. 트럭이 멈췄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뛰십시오. 300m 앞이 강입니다. 철조망 끊어진 곳으로 들어가서 강을 건너세요. 중국 쪽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경비병은요?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대 시간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7월 한여름이었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철조망이 보였고 끊어진 틈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 경비병이었습니다. 뛰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기어 통과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압록강. 7월의 강은 수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 저는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죽기 살기로 헤엄쳤습니다. 강 너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보였습니다. 강을 건넜지만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지옥이라는 것을요. 중국 브로커가 저를 끌고 간 곳은 단둥 외곽의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방 하나에 5명의 탈북자가 숨어 있었죠.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만 숨어 계십시오. 그동안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같은 방에 있던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중국 농촌 남자와 결혼하거나 돈을 더 내고 동남아로 가거나. 한국 대사관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베이징까지 어떻게 가요? 중국 공안에 걸리면 바로 북송입니다. 그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송.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죠. 다음 날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한국 가려면 5,000달러 더 내야 합니다. 동남아 경유해서 태국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3,000달러밖에 없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중국 남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45살인데 아내가 필요하답니다. 브로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탈북 여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저는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여기서도 상품 취급을 받다니.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걸고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겠다고. 제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6년간 아나운서로 일한 경험.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고 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브로커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방송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게 이슈가 될 거예요. 그때 당신들에게 돈을 보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브로커는 웃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걸 보세요. 저는 방송국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중앙TV 아나운서 김서연. 사진과 함께 찍힌 직인. 브로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 아나운서였습니까? 네. 6년간 일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2,000달러만 지금 주시고 나머지는 한국 도착 후 보내주십시오.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사흘 후 저는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왕메이로 위장한 서류였습니다. 사진은 제 것이었지만 이름은 중국 이름이었죠. 단둥에서 상하이로 기차를 타십시오. 상하이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에서 육로로 태국까지 가는 겁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경찰에 자수하세요. 한국 대사관으로 연결될 겁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입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잡히면 안전합니다. 일주일간의 중국 도피 생활. 매일이 공포였습니다. 거리에서 경찰만 보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상하이 공항에서 라오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 내렸을 때 후덥지근한 열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죠. 공항 밖에서 브로커가 보낸 현지 가이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비엔티안 외곽의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5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죠. 모두 저처럼 한국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기다리세요. 태국 국경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더러웠고 음식은 먹을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보다 힘든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저를 쫓아오는 꿈. 중국 공안에게 잡혀 기차에 실리는 꿈. 압록강에서 익사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거나 울음소리를 냈죠. 우리는 모두 살아남은 자들이었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낡은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태국 국경까지는 6시간 거리였죠.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정식 검문소를 통과하면 불법 입국으로 체포됩니다. 산길로 국경을 넘으세요. 산길이요? 네.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태국 쪽에서 경찰을 만나면 노스코리안 리퓨지 노스 코리안 레퓨지라고 외치세요. 절대 도망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월의 동남아 산은 뜨거웠습니다. 습도는 90%가 넘었고 모기떼가 우리를 괴롭혔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앞에서 함께 가던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제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죽으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살려고 온 거잖아요. 저는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처럼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2시간 후, 저 멀리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았습니다. 태국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노스코리안 리퓨지. 노스코리안 리퓨지. 우리는 배웠던 대로 외쳤습니다. 경찰들은 놀라더니 우리를 이민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신원조사를 받았죠. 당신 정말 북한 아나운서였어요? 태국 경찰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조선중앙TV에서 6년간 일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경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틀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5일 평양을 떠난 지 20나흘 만에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구름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삶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일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맞을까? 공항은 너무 밝았습니다. 환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건물보다도 밝았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포옹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위부도, 보안서도, 인민반장도 없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원.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 매일 나오는 고기, 과일, 우유. 처음 일주일간 저는 설사를 했습니다. 몸이 이 풍요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정보의 자유였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진실도, 세계 뉴스도, 심지어 김정은에 대한 비판 기사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여기는 자유국가니까요. 교육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유.
그 단어의 의미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었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이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제 공간. 벽에 수령님 초상화도 없었고 인민반 회의도 없었고 생활총화도 없었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라면, 과자, 음료. 북한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여기는 모든 게 선택이었죠. 지하철을 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북한 출신이라고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말투도 문제였습니다. 동무라는 단어가 자꾸 튀어나왔고 억양도 달랐습니다. 처음 6개월은 우울했습니다. 탈북은 했지만 제 가족은 여전히 북한에 있었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제가 탈북한 것을 알면 가족들은 처벌받을 겁니다. 제 자유는 가족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억양 교정을 받았고 방송 관련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북한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경력을 살려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죠.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을 위해서,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의 자유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방송 제작사에서 일하고 탈북민 정착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자유로움에, 선택할 수 있음에.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고, 가족을 잃었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유. 부디 소중히 여기세요. 저처럼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